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소개는 자영업자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겨우 막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사장이라 제 소개를 하는 것도 어색하네요.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본래 직업은 자영업자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번에 설명하게 된 일 때문에 이전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건 아닙니다만 아주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평생의 반려자로 인해 생긴 일인데요. 지금도 저에게 생겼던 일이 꿈은 아니었던 건지 생각할 만큼 비현실적인 일을 이곳 채널의 익명성을 빌려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장사를 해오시던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라왔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듯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오셨어요. 그 중에서 잘 되는 가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다른 분들께 웃돈을 받고 가게를 넘기시며 목돈을 마련하시고는 했죠. 그러시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한 자리에서 장사를 꾸준히 오래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당시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던 호프집을 여시게 되었습니다. 음식 장사는 가게 목도 좋아야 하고 나름 유행도 있다 보니 유명세를 타지 않는 이상 꾸준히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호프집은 인테리어와 서비스, 가격만 신경 쓴다면 기본적인 수입은 가져갈 수 있어 부모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음식점을 하실 때도 그러셨지만 항상 제 일정에 맞춰 저를 챙겨주시던 부모님께서는 호프집 장사를 시작하신 뒤에도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셨습니다. 호프집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오셔서 잠깐 눈을 붙이셨다가 제가 등교 준비를 하기 전에 일어나셔서 저를 챙겨주시고는 했죠. 어린 제가 부모님의 고단함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신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잠을 주무시다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위해 몸을 아끼시지 않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아도 생활 계획표를 지키며 사고를 치지 않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지냈죠. 그리고 틈날 때마다 부모님께 도움이 되려고 간단한 집안일과 청소 정도는 항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놓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을 더 많이 느끼셨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저를 돌봐주셨죠. 호프집을 하시게 되면서 저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지만 그것을 제외하곤 여느 집들과 다름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집이었어요. 부모님과 저 사이에 믿음과 신뢰도 끈끈했죠. 중학생이 되어서 사춘기가 저에게 찾아왔을 때도 저와 부모님의 사이는 변함이 없었고 서로를 위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방학을 맞아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호프집 일을 돕게 되었어요. 처음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게로 찾아오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셨지만 우연히 심부름을 가게 된 제가 버티고 앉아 부모님을 돕고 있다. 오후 9시 전까지만 일을 하기로 약속한 거죠. 부모님께는 정식으로 일하며 용돈을 벌겠다고 핑계를 대었지만 자식으로서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 하게 된 일이었어요. 사실 학교를 다니는 중에는 부모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늦은 오후이다 보니 제가 도울 수 없었고 밤낮이 바뀌어 피곤해 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면 항상 제 가슴이 아팠거든요. 설거지와 서빙 정도 하는 일이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부모님과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모님께서 장사 말고도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오후가 되어 부모님과 같이 가게로 출근을 했고 저는 바닥 청소와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직 영업시간이 아닌 시각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 영업 준비 중이라서 잠시 후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영업 준비 중? 너 새로운 알바야? 웃기는 놈이네. 어? 야, 근데 너 미성년자 아니야? 우리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법을 막 어기시는 분이었네. 사장님, 사장님! 영업 준비 중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라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린 놈이 지 부모랑 다르게 성깔 있네. 야, 너 빠져. 너 같은 애새끼랑은 볼 일 없으니까. 뭐라고요? 정민아, 그러지 마.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저희를 도와준답시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뭘 잘 몰라서요. 아이, 사장님, 뭘 그렇게 놀라서 나오세요? 설마 애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우선 우리 밥을 못 먹어서 그런데 여기 그 밥 될 만한 것들로 갖다 줘요. 그리고 술도 좀 깔아놓고. 황급히 제 앞을 막아선 아버지는 아직 영업시간도 아닌 시간에 주문을 하는 사람들 말을 순순히 들어주셨습니다. 웬만하면 화를 내시지 않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다 싶은 일에는 화를 낼 줄 아시는 분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아무런 말도 못하시고 쩔쩔매는가 했어요. 아버지가 말리시니 저도 군말하지 않고 뒤로 빠져 있었죠. 방금 한 청소가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바닥과 테이블을 지저분하게 만든 사람들은 부모님께서 내온 음식들을 얼마 먹지도 않고 자리를 나서려고 했어요. 그 모습에 혹시 계산도 안 하고 나갈까 싶어 제가 뛰어가 계산서를 내밀었죠. 여기 바베큐 치킨 3개에 후라이드 2개, 밥 3공기, 소주 3병, 그리고 맥주 3개까지 해서. 야, 너 뭐하냐? 지금 내 앞에 계산서 들이미는 거야? 이게 내가 귀여워해줬더니 계속 기어오르려고 하네? 장사하는 가게에 와서 먹었으면 계산을. 정민아, 그만둬. 너는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걸 하고 있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요. 이거 받으시고 조심히 들어가시죠. 사장님, 이번만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 서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상황에 이게 뭡니까? 제가 사장님이시니까 특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장사 잘 하시고요.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계산을 받기는커녕 돈이 넣어져 있는 흰 봉투를 주셨거든요.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방송이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깡패라는 걸 알았죠. 정민이 네가 다음 달까지 있지는 않겠지만 혹여 오늘과 같은 일이 있으면 저 사람들 상대하지 말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놔둬라. 아빠랑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빠, 설마 저 사람들 깡패예요? 지금 주신 돈은 상납금 뭐 그런 거고요? 네가 직접 봤으니까 거짓말은 할 수 없어서 사실대로 말해주마. 여기 상인들 전부 이쪽 거리 장악하고 있는 조직 폭력배들한테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주고 있다.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괜히 안 주겠다고 버텨봤자 저놈들이 행패를 부리니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아까처럼 덤벼들지 말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그냥 모른 척 넘어가라고 했지만 나이가 어려 한창 혈기가 많았던 저에겐 부당한 그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조폭놈들이 활기를 치고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죠.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을 다시 보기 전에 계약을 하게 되었고 저는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 겨울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이번 방학에도 부모님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부모님 가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불이 났던 거죠. 2층에 있던 저희 가게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에서 올라오는 매캐한 냄새 때문에 손님들께서 급격하게 줄게 되었어요.
금방 정리가 될 줄 알았던 지아는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긴 시간 동안 매캐한 냄새를 풍기며 방치되었고, 그로 인해 호프집의 피해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매 시간 방향제도 뿌리고 지하실 입구도 막아 냄새가 못 올라오게 했지만, 손님들은 불이 났던 건물이라고 불안해하시며 건물로 발을 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탓에 방학을 맞이하게 된 저는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거리로 나가 전단지를 돌리게 되었죠. 그런 저의 노력 때문인지 가게에는 하나 둘씩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어둡던 부모님의 얼굴도 손님들을 맞이하시게 되면서 자연스레 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도움이 되었다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했죠. 손님들로 인해 다시 활기를 찾은 가게로 부모님과 저는 우리 가족에게 생긴 어려운 시기를 가족끼리 똘똘 뭉쳐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말이죠. 가게에 손님이 생긴 첫날, 그날이 하필 우리 호프집이 조폭들에게 관리비를 주는 날이었습니다. 조폭들은 어김없이 우리 가게로 찾아왔고, 아버지께서는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전까지만 해도 가게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로 겨우 월세만 내셨던 부모님에게는 당장에 관리비를 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저번 달에 이어 이번 달 또한 관리비를 내실 형편이 되지 못하셨죠. 상식적인 인간들이라면 다시 가게를 찾은 손님들을 보고 분명 기한을 더 주었을 겁니다.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 도망칠 리가 만무한데, 조폭들은 지금 당장 관리비를 내줄 수 없는 부모님께 지금 돈을 받아야겠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것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니까. 사장님 소문 듣고 다른 집들도 하나 둘씩 관리비를 밀어봐.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 됐고, 우리 관리비 내놓을 때까지 가게 안에 있어야 하겠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당장에 현금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 손님들 가게에 찾아오시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이번 달 내로 밀린 관리비까지 모두 낼 테니 이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부탁을 조폭놈들이 들어줬을 리가 없었고, 조폭들은 가게의 자리를 잡고 다른 손님들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피해를 주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조직폭력배라는 이유로 부당한 짓을 하는 놈들이 마땅치 않았던 저는 어린 나이의 객기로 경찰에게 신고를 한 뒤 행패를 부리는 조폭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야, 너네 그렇게 할 거 없으면 나가서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 괜히 열심히 땀 흘려 돈 벌고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남들 괴롭혀서 돈을 뜯어. 조폭 새끼라는 놈들이 아직도 어릴 때 하던 양아치 짓이나 하고 있냐? 정민아, 너 왜 그래?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빠져 있어. 죄송합니다. 그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아들 녀석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러는 겁니다. 저 어린 놈의 새끼가, 저 꼬맹이가 우리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은 빠져 계세요. 야, 너 이리 와봐. 오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아?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 새끼가. 어머니께서 황급히 주방에서 나와 저를 말리셨고, 아버지께서는 잔뜩 화가 난 조폭들을 달래기 시작하셨죠. 눈이 돌았던 저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들려고 했고, 때마침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가게로 찾아와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생기지 않았죠. 세상 무서운지 몰랐던 저는 제가 한 행동으로 모두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집요했고 비열했습니다. 제 행동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된 조폭들은 관리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게 앞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고, 안에 있던 손님들마저 쫓아내려고 가게 안에 자리를 잡고는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뒤늦게 저번 일에 대한 잘못을 구해봤지만 녀석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상처난 자존심을 세우려 우리를 더 심하게 괴롭혔죠. 지속되는 조폭들의 영업방해로 어쩔 방법이 없으셨던 부모님께서는 손해를 최소화하시고자 오랫동안 운영하시려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다른 가게를 여셨던 부모님을 조폭들은 집요하게 쫓아다녔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의 피해를 입으면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부모님께서는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으셨던 지역을 떠나시게 되었죠. 부모님께 생긴 모든 일이 저 때문이라 생각하게 된 저는 그날 이후로 부모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자책을 하게 되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제 잘못이 아니라며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라고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저는 우수한 수능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과거 부모님께서 당하셨던 일 때문인지 몰라도 경찰대에 지원을 하게 되었죠. 이후 체력시험과 함께 면접에 합격을 하게 된 저는 경찰대에 입학을 하고 당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여 경찰로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번이었던 저는 취객에게 위협을 받고 있던 여성 한 분을 돕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으로 끌려가려는 여성분을 보호하고 뒤쫓으려 했더니 취객은 이미 도망간 뒤였어요. 경찰입니다. 안심하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가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제가 어떻게 감사 표시를 해야 할지.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혹시 어디 근무하시나요? 다음에 감사의 표시라도 하기 위해서 찾아뵈도 될까요? 쉬는 날이나 근무 날이나 경찰 신분이었다는 것은 다름없었기에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그 여성분은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제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죠. 여성에게 관심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난감하고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녀가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후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던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적지 않은 나이였으니 가벼운 만남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찰 신분으로 만났기에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기도 했네요. 밤길이 걱정되어 데이트 때마다 매번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던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집 앞에서 승아의 아버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아버님을 마주친 상황에 당황하기도 잠시 저는 깍듯이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따님과 교제 중인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자네가 내 딸이랑 만난다는 그 친구구만. 우리 딸을 바래다 주러 왔나 보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안에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하겠나?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빠, 정민 씨 불편하게 왜 그래? 정민 씨, 불편하면 안 들어가도 돼. 허허, 불편할 게 뭐가 있나? 그 캥기는 게 있을 것도 아닌데. 안 그러나? 예, 그럼요. 저 정말 괜찮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저는 초대해 주시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승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남이라 무척 긴장하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아버님은 저를 보고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 그 경찰 일을 하고 있다고? 예, 그 경찰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금지옥엽 외동딸 가진 부모라 늘 걱정이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경찰이라니 마음이 놓이는구만. 언제나 잘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바래다 주러 온 거 보니 잘하겠어. 그럼 둘이 결혼 생각도 하고 있는 건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적당한 시기에 생각 중입니다. 나도 자네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네. 그래도 딸 가진 입장에서는 늘 걱정이 많아서 말이야. 그 서서방도 나중에 자식 가져보면 알 거야. 예?
아, 그럼요. 저도 아버님 말씀 이해합니다. 아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정민 씨 불편하게 무슨 벌써 서서방이야. 응? 내가 방금 서서방이라 그랬나? 아니 이거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구만. 아니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좋게 봐서 그런 거야. 아닙니다. 좋게 봐주시니 저도 감사합니다. 허허, 내가 자네를 벌써 사위로 생각하고 있나 보네. 아버님은 말실수였지만 저를 벌써부터 사위처럼 생각하시며 호감을 보이셨고, 그날 이후로 결혼 얘기에 적극적인 장인어른과 여자친구 덕분에 저희는 예상보다 일찍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저희는 결혼 준비까지 빠르게 끝마칠 수 있었죠. 그렇게 승화와 결혼을 하게 된 저는 이후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바쁜 저를 열심히 내조하며 챙겨주는 것도 무척 고마웠고, 장인어른 역시 사위인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소중한 가족이 더 생겼다는 생각에 저 역시도 두 사람에게 더 잘하고 돈독한 관계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뭐든 과하면 독이 되듯이 점점 더 집요해지는 두 사람의 관심에 저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결혼 이후부터 아내와 장인은 제 일에 무척이나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찰 업무라고 해서 매일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 특성상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전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는데, 두 사람은 매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과하게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자네, 그 서에서는 요즘 별일 없나? 뭐 특별한 소식이라도 있어? 제 일이야 항상 그렇죠. 뭐 비슷합니다. 그래도 뭐 특별히 어떤 수사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건 없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제 앞에서 끝까지 따지듯 너무 집요하게 캐묻는 장인어른의 모습에 점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아내까지 왜 그러는지, 아내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하루 종일 물어보며 시종일관 저를 감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와 장인어른이 하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잠복 근무를 마치고 다음 날이 되어서 집에 들어간 저는 경찰서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집에서 눈을 붙이게 되었죠. 단잠을 자고 있던 중 거칠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아빠, 잠깐만. 나 이제 집 들어왔으니까 이어폰 좀 빼고 통화할게. 내 생각에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결혼만 했다 뿐이지 아직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신뢰가 아빠가 생각한 만큼 있지 않다니까? 성급하게 했다간 오히려 일을 망친다고. 승아야, 그 아빠가 완벽히 짜놓은 계획이라니까. 걱정하지 마. 정민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설령 제 일을 거절했다고 해도 자기가 돌아갈 길이 없잖아. 그럼 우리를 돕겠지. 같이 살지도 않는 아빠가 정민 씨 성격 알아? 지금 이 정도 신뢰 관계에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할 사람이라니까? 아빠는 좀 가만히 있어. 우선 내가... 어머, 아빠, 정민 씨 집에 들어왔나 보다. 전화 다시 하자. 현관에 놓여져 있는 제 신발을 이제야 봤는지 황급하게 장인어른과 하는 통화를 끊는 아내 때문에 저도 모르게 침대로 돌아가 자는 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온 아내는 자는 척을 하고 있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는 척하는 게 걸릴까 싶었던 저는 아내의 기척에 잠을 깬 것처럼 행동했죠. 당신 언제 왔어? 방금 왔지. 방금까지 자고 있던 거야? 어제 근무하느라 한숨도 못 잤거든. 금방 또 서에 들어가 봐야 해. 다행히 아내는 평소와 같은 저를 보고 의심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다시 서로 나서게 되었죠. 서로 가는 동안 아내와 장인이 한 통화 내용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 신뢰라는 말이 나오고 아버님께서는 잘 짜놓은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지 유추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사람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싶었던 게 장인어른과 아내가 장사나 사업을 하려는 중이고 저도 같이 그 사업에 동참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되었죠. 제 주위 동료들만 보더라도 가족들의 걱정으로 인해서 경찰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다 보니 장인어른과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경찰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먼저 오지도 않은 제안을 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모르고 있는 척 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어서 그런지 아내와 장인어른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제가 유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길에서 붕어빵 하나를 팔더라도 붕어빵을 만들 재료와 기계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 텐데 두 사람에게는 무슨 사업이건 준비나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희 집이야 물론이고 장인어른 댁을 갔을 때도 이곳저곳을 훑어봤는데 사업의 사자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제가 근무를 나가는 동안 아내가 밖을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것도 딱히 사업을 준비하러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았죠. 그런 모습도 수상했지만 자주 만나 뵙게 된 장인어른의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면서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아내와 장인어른의 통화를 엿들은 날 이후부터 장인어른은 저와 남자 대 남자로서 더 가깝게 지내고 싶으시다며 쉬는 날만 있으면 저를 찾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장인어른과 가깝게도 지낼 수 있었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들도 볼 수 있었죠. 내 꿈이 자식과 목욕탕에 같이 가서 등 밀어달라는 거였는데 이제 와서 우리 사위 덕분에 꿈을 이루게 됐구만. 승아가 그 사내 대장부처럼 다 해준다고 해도 이거는 절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아쉬웠다고. 그러셨어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다음번에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목욕탕을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릴 때는 아버지랑 목욕탕에 자주 갔었는데 주위에 목욕탕도 없어지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미처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해주면 사돈어른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그럼 오늘은 내가 자네를 사돈어른께 빌리는 걸로 하고 내 아들처럼 마음껏 대해도 되겠지?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탕에 들어가려고 옷을 벗게 되었는데 아버님 몸에 큰 문신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문신이라 제가 처음 보게 된 거죠. 아버님, 몸에 문신이 있으셨네요? 이거?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어릴 때 겉멋이 들어서 몇 개를 하게 됐거든. 내가 일본에 사업차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문신을 꽤 하더라고. 그때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철없던 때 한 행동이지.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할 때도 이거를 안 보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도 덕 하나 본 건 있어. 싸움도 못하는 내가 어디서 시비라도 걸리면 이것 때문에 목숨을 많이 부지했다니까. 자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문신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게. 철없을 때 한 실수니까. 당황하시면서 둘러대시는 아버님을 보고 분명 제가 모르고 있는 무엇인가 더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젊었을 적 때라면 지금처럼 문신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었던 시기도 아니었고 동네 양아치 또는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문신을 하던 때였어요. 작은 문신이라도 하고 있다가는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괜한 시비를 걸릴 수가 있었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위화감을 주었으니까요. 거기다 제가 선배들에게 듣기로 당시 저 정도로 정교한 문신을 하던 사람들은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밖에 없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 된 사람들을 의심하는 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었기에 확인을 해보기로 했죠. 아버님의 전과나 범죄 기록을 먼저 알아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버님 이름 석자 빼고는 다른 개인정보를 모르더라고요. 우선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아내부터 확인을 해보기로 했죠. 사실 개인정보를 알아본다는 게 잘못 들키기라도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라 최대한 동료들의 눈을 피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더라고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두 사람 사이의 수상한 모습에 대한 촉만으로 이러는 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 촉을 믿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되었죠. 저는 탐정을 고용해 제 아내의 뒷조사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죄지은 것 같은 표정하지 마세요. 형사님 말고도 판검사, 국회의원, 더 대단한 사람들도 아내 뒷조사해달라고 찾아오니까요. 최대한 자세히 알아내길 원하시니까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화는 제 쪽에서만 걸 테니 받지는 마세요. 제가 전화 드리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전화 드리는 그날 잔금까지 계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신이 있어 하는 탐정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도 장인어른의 신상 정보를 알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탐정을 만나고 온 지 3일 만에 탐정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아내의 과거가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안심이 되는 마음으로 탐정에게 찾아갔죠. 그런데 탐정이 벌벌 떨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아내분 뒷조사 그만 손대겠습니다. 괜히 이런 사람들과 엮이게 되면 저만 난감해져요. 선금으로 받은 돈은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요. 그리고 뭐 때문이냐고 물어보셔도 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루빨리 이혼하고 도망치시라는 겁니다. 꼭 형사인 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탐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번에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아내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탐정까지 포기한 마당에 제가 직접 아내의 과거를 캐내어 보기로 했습니다. 직장에는 지금까지 밀려있던 휴가를 몰아내게 되었고 가족에겐 비밀로 한 뒤 아내와 아버님에 대한 과거를 캐게 되었죠. 우선 아내의 학창시절 친구들을 알아보며 아내의 뒤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따라다니다 보니 이상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더군요. 거기다 말은 몇 마디 나누지도 않고 헤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바로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다음 날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아내를 보고 더는 알아낼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었죠. 자신의 거처인 듯 한 곳으로 들어간 남자는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딱히 목적지도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작은 종이를 여러 장소 곳곳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쓰레기를 버린 곳을 기록함과 동시에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남자가 버린 쓰레기도 확인하게 되었죠. 그 물건은 제가 예상한 것과 같이 종이 한 작은 비늘에 담겨져 있는 마약이었습니다. 마약임을 확인한 저는 곧장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남자가 마약을 놓고 간 장소들을 알려주게 되었고 남자를 잡아 현장에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남자에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가였어요. 제발 마약과는 관련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입에서는 제가 가장 우려하던 대답이 나왔죠. 아내의 끔찍한 실체는 바로 마약 유통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마약을 가지고 와서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뿌리려고 약을 치고 있던 거죠. 제 촉이 맞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남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전과도 없고 해외에 연줄도 없는 평범한 아내가 마약 총판이라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어서 하는 말은 저를 한 번 더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남자가 주장하는 말 또한 제대로 뒷받침해 주었죠.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던 장인어른이 과거 조직폭력배 간부 출신이었던 겁니다. 남자의 입에서 그러한 사실이 나오자 저는 바로 제 장인어른의 전과를 정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10년 전까지만 해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던 조폭임을 확인하게 되었죠. 더 미칠 노릇이었던 건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몸담았던 조직이 저희 부모님을 괴롭히던 조직이었다는 거였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나니 아내가 저를 만나게 된 것과 장인어른이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표했던 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아내와 장인어른이 나눴던 통화 내용이 떠올랐어요. 완벽히 짜놓은 계획, 제의를 거절 후 돌아갈 길이 없다는 그 수상한 내용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딱딱 맞아 들어갔죠. 아마 저를 자신들의 마약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저희 팀에게 공유하게 된 저는 아내와 장인을 잡기 위해 판을 짜게 되었습니다. 아직 마약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내를 지금 체포해도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 게 뻔했으니 물건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선 마약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경로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저희 집 곳곳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에는 추적기를 달아 두 사람을 감시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두 사람이 저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임을 알고 일부러 가족의 연을 맺게 한 거였고 저를 속여 마약 투약이나 유통을 하게 만든 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자신들의 사업을 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승아야, 물건이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정민이를 저렇게 둘 거야? 그 사람 뭐가 바쁜지 요즘에는 정신없어서 말 섞을 시간도 없어. 오히려 잘된 거라 생각해. 내가 그이 몸 챙겨주는 척하면서 약을 타넣으면 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오히려 더 뿅 가게 될걸? 그렇게 몸에 약이 여러 차례 들어가고 나서는 자기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 신고하면 같이 빵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무조건 정민이가 참여를 해줘야 해. 서에 끈 하나 달아놓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래야 다른 놈들 다 잡혀 들어가도 우리는 살아남지. 아빠도 참. 내가 그걸 모르겠어? 몰라서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겠냐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몇 번이나 더 말해야겠어. 그만큼 정민이가 우리 사업에 중요하다는 거지. 고맙게도 두 사람이 술술 말해주는 덕분에 마약이 들어오는 경로와 범행 계획을 먼저 확보하게 되었고 해당 내용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마약이 들어오는 당일 마약을 운반하고 있는 현장에서 두 사람을 직접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민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좀 전에 저희 팀장님이 체포영장에 대해 불러주셨는데요. 못 들으셨어요? 두 분 마약 밀수 및 유통으로 현장 체포되는 겁니다. 미란다 고지는 아까 듣기도 하셨고 조직 생활 하실 때 워낙 많이 들으셔서 더는 말 안 해도 되겠죠? 아니, 네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잡히시고 무슨 오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따님과 말씀하시는 내용 전부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발뺌하면 그게 먹힐 것 같아요? 말씀 더 해봤자 혐의만 더 추가될 겁니다. 그러니 입 다물고 조용히 따라오세요. 그렇게 두 사람을 구속 수사하는 데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을 체포하고 나서가 제게 더 힘든 시간이 되었죠. 아내가 체포된 후에 저는 곧바로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 내사과에서 수사도 받게 되었죠. 제가 직접 두 사람을 제보하고 체포까지 했지만 한 가족으로 생활했다는 이유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마약 유통 또는 투약의 흔적도 없었고 두 사람이 경찰 신분인 저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들로 인해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 후 아내에게 한 혼인 취소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어 잘못 맺어지게 되었던 아내와의 연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두 사람을 교도소에 수감을 시키고 나서야 저는 각각 면회를 신청하고 한 사람씩 만나게 되었죠. 어떤 미련이나 이유를 묻고 싶어서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저에게 접근한 이유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듣게 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두 사람에게 경고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과거 저희 부모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가족을 팔아넘긴 자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를 찾아왔는가? 왜? 이제라도 잘못을 구하려고? 이래서 내가 깡패 새끼들을 죽도록 싫어하는 겁니다. 당신처럼 잘못 저지르고 반성을 하지 않아서요. 내가 오늘 찾아온 건 경고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앞으로 당신 딸, 이곳에 출소해도 내가 계속 쳐다볼 겁니다. 당신이 어딜 가더라도 과거 우리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것처럼 내가 당신들 따라다니면서 또 교도소에 쳐넣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라고요. 이 말하려고 왔습니다. 앞으로 기대하세요. 당신이 무단 횡단을 해도 내가 교도소에 쳐넣어버릴 거니까. 두 사람에게 똑같이 경고를 한 저는 몇 년 후 출소를 한 두 사람을 집요하게 지켜보았고 한때 장인어른이라고 하던 그 남자가 병에 걸려 죽고 나서야 감시하던 눈을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경찰 일을 하던 저는 그동안 쌓이게 된 업무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정들었던 경찰복을 벗게 되었고 지금은 여자친구와 같이 자영업자를 시작하며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찰복을 벗게 된 이유에는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과거 부모님과 겪었던 일을 계기로 경찰이 되어 앞뒤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잡기는 했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어린 나이 저질렀던 객기로 인해 부모님을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저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편안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한 자영업이 경찰 일보다 힘들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확실히 이전보다 심적으로는 편하긴 하네요. 앞으로는 저에게 생겼던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제 2의 인생을 출발하는 저에게 많은 응원을 주시고 이만 글을 적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열심히 사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